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민낯을 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제목을 중국 쪼개기라 그랬더니 중국의 영토를 나누는 거냐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중국을 알면 좌파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좌파 이렇게 바꿨는데요. 주제는 이런 겁니다. 중국의 민낯을 봄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권력자의 성적인 타락, 그것이 중국의 본질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중국의 CCTV는 3천억 위안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의 전 회장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가 누구냐면 라이샤오민인데요. 화롱 자산관리회사의 전 회장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참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범죄와 비리가 줄줄이 엮어져 나옵니다. 자택에서 무려 3톤에 달하는 2억 7천만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띈 것이 뭐냐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명의 자식까지 나왔다. 이건 중원죄로, 이제 중국에서 중원죄로 인정된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외에 지금부터 진짜인데 비리를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이 100채가 넘고요. 집만 100채가 넘는 게 아니라 100명 이상에게서 뇌물을 받았고 정부만, 거느린 여자만 100명이 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여성 편력이 중국 사회 내에서 특이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 상층부 내에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 권력뿐만이 아니고 경제 권력, 그러니까 부자들의 행태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교수의 문화혁명 이야기라는 글을 보면 중국의 역대 최고 건보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문란한 성생활을 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9일 중국의 칭화대학을 방문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마오쩌둥 주석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오쩌둥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1980년대 운동권 서적을 통해서 그려진 그런 혁명 신화의 영웅이라는 허상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방탕하고 지저분한 성생활을 했던 인물로 단연 꼽힙니다. 첫째 부인이 살아있을 때 둘째 부인을 돕고요. 다시 바람을 피워가지고 배우 출신 이원녀하고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 성병을 앓았고 순박한 10대 소녀하고 유부녀들을 건드려가지고 병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송재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실체로서의 마오쩌둥은 혁명 신화 속의 영웅처럼 고매하지도 숭엄하지도 않았다. 현실에 그는 극심한 편집증, 의심증, 불안증, 과대망상증, 불면증, 발기부전증 등을 앓는 병약하고 유태로운 한 명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 인격신을 연기하는 늙은 배우의 중압감 때문일까? 만년의 마오는 병적인 여성 편력을 보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년간 마오쩌둥의 주치의를 했던 리수수이의 증언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마오의 사생활은 경악스러웠다. 겉으로는 엄숙하고 장중하고 자상하고 친절한 노신사 같았지만 그는 노상, 여인들을 노리게 삼았다. 특히 만년의 마오의 생활은 극도로 문란했다. 그에겐 다른 오락이 없었다. 여인들을 왈룽, 그러니까 끼고 놀며 희롱하는 것, 이런 왈룽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 마오의 경호를 책임졌던 중앙경위국장 왕동싱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 막판에 한몫 보려고 했나? 아니라면 어떻게 그토록 집요하게, 그토록 큰 정욕을 드러낼 수 있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리수이가 쓰고 대만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마오쩌둥 개인 주치료소의 회고록, 이 책에 자세히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1994년에 나온 책입니다.
문제는 만년의 마오쩌둥이 그렇게 젊은 여인들을 완롱할 때 중국의 대다수 인민들은 성적 자유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송 교수는 특별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연인 사이의 성적 접촉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풋풋한 연애 감정까지도 부르주아 퇴폐 문화의 잔재로 비판당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방송 언론에 날마다 등장하는 단발머리, 뿔테 안경, 군복 차림의 장칭, 우리가 이제 흔히 강청이라고 불렀죠. 이 장칭은 혁명적 숭고미의 심볼이었다. 여성이라면 모두가 장칭을 닮아야 하는 정치적, 문화적 강제, 그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정작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더더욱 가정스러운 것은 은밀한 로맨스가 드러나면 사회적 매장과 정치적 파멸을 면할 수 없었다는 거고요. 혼전선교라든지 혼외정사라든지 일체의 성적 일탈은 반혁명적 유맹행위로 철저히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산당의 방침이었고 중국 공산당 정부의 시책이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완벽한 내로남불이 중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겠죠. 어찌 마오쩌둥뿐입니까?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 공산당 청서기를 지냈던 장쩌민은 집권 10년여 동안에 음란에 파묻혀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쩌민의 정부는 손으로 헤아리기도 벅찰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으로는 숭주잉, 그리고 류지잉, 천주리, 황리민 이런 사람들하고 추잡한 스캔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해외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될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중에 가수 숭주잉은 장쩌민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국민 여가수로 성장을 했고 군 소장 계급까지 달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시진핑에 의해서 정적으로 숙청당한 모시라이 전 충칭시장의 사생활은 재임 중에는 그야말로 청렴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 뭐냐? 수백 명과의 스캔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중에 이제 28명은 가수라든지 국영 CCTV 아나운서, 모델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역시 시진핑에 의해서 숙청당했던 저윤캉 전 정법위원회 서기도 신복인 보시라이가 상납한 여성들하고 내통을 했는데요. 명단이 확인된 인물만 30여 명 되는데 가수, 연예인, 여대생이 포함됐습니다. 또 저윤캉은 베이징에만 6곳의 비밀 궁전을 두고 음탕한 생활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최고위층들이 음란한 삶을 살다 보니까 중국 사회 내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물 그대로 아래로 흘러갔다 이런 말이죠. 지난 2014년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관료들의 그런 성적인 일탈, 간통하는 비율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그 심각한 성들을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과는 간통 지도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지도입니다. 저게 인민일보에 나온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BBC와 미국의 타임지도 공산당 관료들의 성적 문란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류춘진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연구실 부주임은 이 처분을 받은 청국급 그러니까 청장, 국장급 간부들 중에서 90%가 모두 정부를 거느리고 있었고 심지어 여러 탐관들이 한 명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몇몇 중국 언론에서 밝힌 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타락상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제가 참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 방송으로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중국 공산당의 성적 타락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이건 본질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1930년 8월 1일 장시성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한창이던 때 이 공롱 홍곤의 모집 포스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싶나요? 농사를 짓고 세를 내지 않고 싶나요? 지주와 부자의 작은 마누라와 잠을 자고 싶나요? 빨리 홍군에
참가하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혁명가 동방홍이라는 게 있는데요. 노래 가사말, 지금 바이두에 나온 걸 그대로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38식 소총은 뚜껑이 없고 팔로군, 이 팔로군은 이제 중공군의 하나인데요. 팔로군에 입대한 사람은 아내가 없는데 위린성을 함락시키고 나면 얼씨구나 한 사람마다 여학생 하나씩 끼고 있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왜 저렇게 타락했냐고요? 고위층이 타락한 게 아니고요. 공산당의 본질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지주 부자의 작은 마누라와 잠을 자는 것, 그리고 한 사람마다 여학생 하나씩을 품에 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 명의 정부를 거느린 것으로 발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소련, 러시아 공산당에서 동일한 역사들이 반복됐던 겁니다. 러시아 공산당의 마르크스나 엥겔스 역시 마오쩌둥의 삶과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1843년 남자 가문의 딸 애니폰 베스팔렌과 결혼했습니다마는 아내의 집안에서 보낸 임신 중인 아내를 도우라고 22살 처녀를 보냈는데 이 가정부 헬레나 데모트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엥겔스 역시 평생 결혼하지 않고 가정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놓고도 실혼 관계였던 메리의 동생 라디아 번스 그리고 두 사람의 조카들하고 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초기 공산주의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동거한 거죠. 레닌은 구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공개된 기밀 문서를 통해서 사망 원인이 신경성 매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스탈린 역시 여자 관계가 문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삶이 여성 편력으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북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여자들은 이미 익히 알려진 일들이죠. 그 대표적인 게 기쁨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을 정주국으로 신봉하는 진보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여성 편력이 자주 논마에 올랐습니다. 90년대 운동권과 노조에서 벌어졌던 성적인 문란은 익히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당시 운동권에서는 통이 커야 된다. 운동관이 철저하지 못하다. 여성성을 버려라. 이런 해괴한 논리로 운동권 내부 여성 성폭력을 묵인하고 은폐한 사건들이 있었죠. 2008년 발간된 전희경의 책이 있는데 오빠는 필요 없다 해서 이런 운동권들의 여성 성폭력 관행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간 후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다시 말씀드려서 소위 운동권 내지는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칭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 또 하여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주사파 진보 세력 운동권 학생들의 남녀 혼숙이라든지 문란한 성생활 이야기는 이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죠. 당시 운동권 좌파 선배들이 신입 여학생을 사상교육하고 또 세뇌시키고 혁명전사간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성적인 문란을 그런 행동들을 했다. 그래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들은 이걸 즐겼다는 내용들은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위 주사파,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사상파라고 불리는 소위 운동권 진보 세력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PD 계열이죠. PD 계열은 민주주의 계열입니다. 이게 막스 레인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공산주의자고요. 둘째는 NL 계열입니다. PD 계열과 NL 계열. NL 계열은 뭐냐? 민족 해방 계열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파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식 공산주의자죠.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성적으로 문란한 공산주의의 본질이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승돼 가지고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통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의 소위 진보 진영에서 성추문들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이런 성추행도 그렇게 만연한 좌파 운동권의 흐름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은 시인이라든지 이윤택, 오태석 등의 성추문도 그렇고요. 탁현민의 여성 비하 책들도 다 그렇고 그런 사상적 배경이
밑바탕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 있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좌파들의 시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0년대 운동권 내부에서 성폭행과 성차별은 대의를 위한 희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도 박원순 전 시장이 일으켰던 시민운동 업적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박원순 빈소를 찾은 여권 인사들이 한결같이 박원순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맑은 분이라고 그랬고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분이라고 회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서울 시내 곳곳에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거죠. 이런 운동권 좌파들의 만연화된 일탈에 대해서 최영미 시인은 새 산문집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가 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 혁명, 내 앞에서 그런 거룩한 단어들을 내뱉지 말라. 이렇게 일가를 한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성스캔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중국 사회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본질을 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저렇게 성적 일탈에 대해서 관대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에 대해서만 관대한 거죠. 상대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나라를 뒤집기라도 할 듯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또 그래 왔죠. 심지어는 여성단체들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영화나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소위 진보 좌파들은 진정한 좌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말할 때의 그런 좌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좌파들 상당수는 엄격하게 따지자면 전체주의 수구 좌파이고요. 정북 수구 좌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진보 좌파라는 가면을 썼을 뿐입니다. 진짜 건강한 좌파는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와이타임스 중국 분석.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